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각자 결혼을 늦게 하신 경우였어요. 노총각과 노처녀의 만남이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워낙 숫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순박하게 시골 일이나 하실 줄 알았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아가씨 저런 아가씨를 친정 아버지에게 붙여주고 애를 써보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로 숫기가 없으셨고 당시에는 짝을 만나는 것에 그다지 흥미나 간절함이 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40줄에 가까워지자 더 이상 미룰 문제가 되지 못하였죠. 이제는 내가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른 짝을 찾아서 장가를 가야겠구나.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급하게 만나셨던 인연이 바로 친정 어머니셨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효녀 노릇을 하느라 결혼을 못하고 계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편찮으시기 시작하셨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결혼보다 부모가 우선이라고 주변에 크게 말씀하시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32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 나이 35살 때 외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있는 힘껏 목소리를 짜내셨죠. 이기집애야, 제발 시집이나 가. 나중에 저승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끝내 시집 못 가고 죽는 바람에 처녀 귀신 됐다고 그런 소리 할 걸 생각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숨이 꼴깍 넘어가겠어. 눈에 핏발을 세우신 채 외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에 고집을 꺾기로 하신 친정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보셨던 상대가 바로 친정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러니 혼기 꽉 찬 두 남녀의 만남이었던 거죠. 친정 아버지 나이 40, 친정 어머니 나이 36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외할머니와의 추억은 사실 기억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보통 인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그것만은 정확히 알고 컸죠. 돌아가실 때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떠나서 만족하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왕이면 아들을 낳지 딸이 뭐냐. 내가 너 낳고서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거 너무 속상해서 열흘 밤낮을 슬피 울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 네가 나 닮아서 딸을 낳은 걸까봐 그게 너한테 조금은 미안하구나. 하필 애가 너 안 닮고 최서방도 안 닮고 나를 닮아서 벌써부터 얼굴이 못난 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조금은 미안하다. 에휴, 이런 옌병할 인생.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말씀에 임종을 지켜보던 모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으로 숙연했다고 합니다. 어렸던 저는 자라면서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로 못난 얼굴인지 아닌지 많은 고심을 했었어요. 그 시절 학교에 학급마다 학생들이 좀 많았어야죠. 아주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못났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친구들과 비교해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점 한 가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옆자리 친구는 자기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안 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20살 차이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35대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더 이겼다, 그치? 20보다는 35이 숫자가 크잖아. 35? 그럼 너는 부모님 나이가 그렇게 많아?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알았다니.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숫자가 더 커. 나하고 39이나 차이 나는걸? 자, 그러면 내가 완전 확실히 더 이겼지? 저는 그런 계산을 마친 뒤 신이 나서 떠들었고 옆자리 친구는 세상에나 라고 외치는 표정이 되어 멍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반응은 뒷자리에서 나왔었죠. 뒷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곧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최숙현의 부모님은 나이가 엄청 많대.
얘들아, 채숙기 엄마는 사실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래. 왜냐면 나이가 되게 많거든. 깐죽거리면서 그런 소리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애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강하잖아요. 때마다 금세 귀가 팔랑거리며 동요하기 쉽고요. 그러니 다들 금세 저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부르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기가 막힌 일이었죠. 요즘 세상에는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으로도 애국자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요. 그쵸. 몇십 년 만에 세상 사는 풍경이 이렇게나 달라졌구나 싶네요. 하여튼 당시에도 저는 그것들이 아주 유치하고 못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라도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그것들이 만만치는 않았었죠. 며칠을 참았는데도 자꾸만 저에게 놀려댔어요. 너희들은 지겹지도 않아? 왜 자꾸 그래? 계속 나 놀리면 내가 확 때려버릴 거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태어난 최숙희 주먹은 하나도 안 매울 거야. 다 늙어 빠진 주먹이겠지.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깐죽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통으로 한 대 맞은 그 녀석은 코를 부여잡은 채 교실 바닥을 굴려다녔죠. 엉엉 우는 소리와 함께요. 이를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제가 코피를 안 터지게 하면서도 코를 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놀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 따위를 연마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오해가 달가운 때라고 여겼기에 보란듯이 꽉 쥔 주먹을 치켜 올렸어요. 저를 놀리는 것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단짝이 저에게 맞고 나가 떨어진 것을 지켜보던 어떤 녀석의 얼굴은 그러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도 때려줄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너도 때릴 거야. 아니야. 때려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최숙희.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비장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주었고 그러다 지켜보던 친구들이 홀린 듯한 얼굴들로 어느새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놀림을 당하며 지냈던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급에 실세로 등극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고 약간은 즐기기도 하였던 듯 싶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심한 놀림을 당한다고 하여서 저처럼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안 것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죠. 남들보다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데다가 혼자 외동이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스키가 이렇게나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친정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모두가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친척분들이 그러셨는데 제가 커갈수록 당최 누구를 닮아서 성격이 그토록 대범하고 거침이 없고 독특한 건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셨어요. 스키 쟤는 애가 얼핏 보면 마냥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어느샌가 그건 연막이었던 듯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성격이야. 저런 애가 집안에 있었나 싶네. 아휴, 거참 희한해. 저는 그런 소리를 친가 쪽 친척들로부터 주로 들었었는데 몇 없는 외가 쪽 친척들도 저에게 그런 소리를 종종 던진 바 있었으므로 저는 자연스레 이런 물음을 달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닮았으면 그럼 저는 어디선가 바뀌어서 주워온 자식이겠네요? 그런 소리마저도 아주 명랑하게 했었죠. 그래서인지 들으시던 어른들은 모두 너털웃음을 떠뜨리고 마셨지만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키야, 너는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너는 네 외할머니를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단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면 돼. 절대 주워온 거 아니야. 몹시 진지해 보이는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 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마쳤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워온 자식일 거라는 농담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자랄수록 제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닮았다는 것은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죠. 제가 중학교를 여자들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전혀 안 예쁘게 생겼구나. 심지어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 이럴 수가.
그런데 사진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고운 미인의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좋게 표현해서 심지 고다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제 얼굴에서 그런 인상이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봤자, 한껏 꾸미고 다닐 나이의 아가씨가 되어봤자 그때 제 얼굴은 외할머니와 더 빼닮도록 완성되어 있을 거란 생각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없이 우울하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도 사춘기 소녀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쉽게 넘겼죠. 단 한 사람, 친정 아버지를 제외하고서요. 수키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살짝 슬픈 것 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여자친구들만 있는 학교라서? 그게 싫었니? 제가 싫은 건 거울 속의 제 얼굴이에요. 선량한 친구들과 학교는 죄가 없어요. 제가 뚱한 태도로 답을 했는데 도리어 친정 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매사에 조용하고 진중하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소리내어 크게 웃으시는 법이 좀처럼 없던 분이셨지만 제 앞에서는 종종 그렇게 웃으셨었죠. 수키야, 너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놀랍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그게 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주먹이 매운 거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저는 운동 쪽으로 나가도 될 것 같대요. 골격이 딱 그쪽이래요. 저는 공놀이 할 때 한 번도 공을 피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체조도 틀리는 앤데 도대체 다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체격만 보고 그런 짐작들을 하시나 봐요. 얼굴도 못났는데 몸까지 쓸데없이 건장해서 싫어요. 저는 제가 싫어지는 중이고 이런 재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수키, 너의 재능은 바로 나를 웃게 하는 거란다. 친정 아버지의 대답에 머리가 멍해졌었죠.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아버지가 뭔데요? 라고 페르나 같은 느낌의 반문을 던질 뻔했습니다. 그러는 대신 침묵을 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정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같이 소리내서 화통하게 웃는 법이 드문 사람도 쉽게 무장하게 시키는 게 바로 너야. 그런 게 재능이 아니면 뭐겠니? 수키야, 장담하건대 너는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멋진 인생을 살 테지. 친정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더 뜨거워진 것은 제 가슴이었죠.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어 제 가슴에 타격을 입혔거든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 가서 제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환하고 진한 미소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제게 재능이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나는 어렸을 때 효녀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고 나이 먹은 뒤 큰 뒤에도 정말로 효녀답게 굴었었지. 돌아가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내가 다 돌봐드렸으니까. 그런데 스키야, 내가 느끼기로는 네가 나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것 같단다. 제가 선하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의 코를 몇 번 때려준 적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친구 있으면 머릿속으로 걔의 코를 때려주는 상상을 해요. 어머니, 저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하다는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아주 선한 마음을 지녔다는 거야. 아주 맑아.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 멋지게 살겠지? 네 아버지보다 네가 수십 배는 더 대범하고 활발하니까 더 재미있게 사는 어른이 될 테고. 나는 우리 스키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며 저를 바라봐 주셨던 눈빛까지 조금도 잊을 수 없어 그때의 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친정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주었어요.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되어 오래 있던 모습들은 지난 과거로만 남기기로 했죠.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 그 친구가 막내인 경우이긴 했지만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미 친정 아버지께서는 환갑이라는 것이었으며 친정 엄마와 제가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축 처져 있었던 게 바보처럼 느껴졌고 저만의 길을 미리 개척해놔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기까지 했으니 혼자 살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고 중학교 때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둔 덕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득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제법 괜찮은 대학에 붙었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잘 갔다는 사실을 금세 퍼졌어요. 옛날에 저에게 까불었다가 코를 얻어맞았던 녀석이 제 소식을 듣고 분하다라는 소리를 내뱉었다는 후문을 나중에 전해 들은 일도 있었답니다. 고작 그런 감상이나 내뱉다니 덜 맞은 모양이었죠. 지금과 그때는 대학을 가고 말고의 위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랐어요.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대학 간판이 아주 힘이 있는 명패였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기에 제가 낸 결과물이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두 분 다 눈물을 보이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멋지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는 모습을 두 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 친정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은 의사가 난감한 얼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까지 갔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어쩌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신 건지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머리라면 몸에 달려있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어 원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부드러움 속에 강한 성정을 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중하셨고 총기가 넘치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말씀을 어눌하게 하게 되셨으며 혼자서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게 되셨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니까요. 졸업장만 따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제가 어머니 돌보고 옆에 있어 드릴 거예요. 수키야, 그럴 거 없다. 너가 다니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했잖아. 꿈꾸던 일자리 있다고 말했던 거 다 알고 있어. 네 어머니 나한테 맡겨라. 너는 괜한 결단 내릴 필요 없어. 어머니보다 그깟 취업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혹시 그때 가서 제가 나이 찬 여자라고 받아주지 않겠다는 회사들이라면 제 쪽에서도 거절이에요. 그런 곳들 다녀봤자 시간만 버리겠죠. 그러니 아버지는 제 취업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농사일로 매일같이 바쁘시잖아요. 쉬실 수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말을 뱉으면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친정아버지와 부둥켜 안았고 저는 후회 없는 시간을 친정 어머니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졸업한 뒤 친정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어요. 제 노력 덕분인지 친정 어머니께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울지는 않으려고 애를 썼더랬죠.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눈은 울고 있는데 인매는 환하게 웃고 있던 저였습니다.
밤중에는 별을 바라보며 혹시 저 중에 이미 친정 어머니의 별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었죠. 그러느라 제 곁에 누군가 다가왔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쓰세요. 말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수건을 내민 채였어요. 눈물 닦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어둑한 곳에서 유난히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쪽이 그러신가 보네요. 저 안 울고 있어요. 보세요. 제 얼굴이 젖었나 안 젖었나. 제가 당차게 대답했는데 그 남자가 힘없이 웃으며 대뜸 제 손을 잡아 끄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제 손에는 손수건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무심하게 돌아서서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 독특한 사람을 다 보겠다고 생각을 하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이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무 냄새도 안 났고 청결한 느낌만 나더라고요. 안심을 한 저는 잠시 후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내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버린 거였죠. 어느새 손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실컷 아주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민망함이 몰려왔으나 눈물과 콧물에 푹 젖어버린 이 손수건을 사용해버린 게 후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손수건 마음 놓고 울라고 마치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 같아요. 그러신 거 맞죠? 제가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남자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덕분에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태였죠. 원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조금 못한 곳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제가 만족하자 친정아버지께서도 만족해 하셨고요.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지으시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도시 생활은 화려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화려한 불빛 뒤에 감춰진 쓸쓸함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통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포근한 시골 내음을 제 코끝에 가져와주는 마법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제 안에 있었죠. 저는 친정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제 가정을 꾸리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제 일상을 꾸려가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문제는 많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상상해보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제가 너무 외롭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내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스키야, 너도 이제 어느새 혼기가 찰 대로 찼잖니? 30 넘기기 전에는 꼭 시집 갈 거지? 30 넘기면 어떻고 40 넘기면 뭐 어때요? 저는 아직 별로 그렇게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 없지는 않을 테고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 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인연 찾아봐라. 이건 내 욕심이기도 하고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기도 해.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제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상대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제 문제가 압박감으로 남자를 만나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맞서는 사절이었습니다. 적당히 자유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가는 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죠. 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할 뻔했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청순한 여자가 좋대요. 가녀리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고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남자들의 코를 때리고 싶지 않아서 진지하게 사귈 수가 없었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선을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물로 씻은 감자같이 생긴 남자가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골 친정집이 생각나 피식 웃고 말았어요.
친정 아버지도 생각났고요. 하필 차를 마시던 중에 웃음이 터졌던지라 저는 얼른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신한 척 입가를 눌러 닦았죠. 이러면 여성스러워 보일까 싶어서요. 그때 맞선 남이 저한테 한 말 때문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손수건 이제 저한테 돌려주실 때가 됐네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이럴 수가. 저와 맞선을 보러 나온 그 남자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려고 하자 진정하라고 하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손수건 보고 확신한 겁니다. 절대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손수건이 제가 정말 아끼던 거라서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어요. 돌아가신 고모가 저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고모의 장례식이 바로 제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과 겹쳤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더욱 소름이 돋았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쯤이면 예상하셨겠지만 이 손수건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결혼까지 갔어요. 몇 번 만나보고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먼저 교제도 청하고 청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냐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었죠.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그러자 절대로 싫은 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게 제 남편이에요. 저는 시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할 작정부터 했어요.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다른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였죠. 남동생만 둘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할 때가 돼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즐거운 남편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온 건실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왔건만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이 꽤 넉넉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산을 쥐고 계시는 시아버지께서 보통 똥꼬집에 보통 자린고비가 아니시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단란함을 못 느끼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무던하고 순한 성격의 남편만 봐서는 상상하지 못한 사실이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약간 소외되는 존재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려 혼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럼 동생들은 어머님 자식이고 당신은 아니라는 소리야? 생모는 당신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잠적을 해버렸다는 소리는 또 뭔데? 아니 여기까지는 내가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하겠어.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지. 아니 그걸 두고 못마땅한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며 당신을 외면하셨던 아버님의 태도, 친자식들과 선그어서 행동하셨던 어머님의 태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어쨌든 똑같이 자식이잖아. 내 사정을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내가 집에서 걷으면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취방 얻어서 쭉 혼자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아온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야. 바보같이 웃는 남편의 코를 때려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앞으로 감싸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애틋하지 않은 자식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뚝뚝하게 알아서 잘 살아라라는 덕담까지 주셨답니다. 그 덕담을 감사히 넙죽 받았네요. 친정아버지는 제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경거망동하지 않게 생겼다고 하며 흡족해 하셨고 출생의 비밀인지 뭔지 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에는 더한 일들도 많은데 뭘,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건 별것도 아니야. 평온하게 반응하시는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조금 반짝거리고 있었던 듯 싶었어요. 사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건만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종종 친정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답니다. 가서는 괜히 잡일을 거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여겼네요. 친정 쪽은 이토록 평화로운 교류가 이어졌는데 시댁 쪽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계셨죠.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안 좋은 것의 시초, 그 원인은 화병 같았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시할머니께서 아주 장난이 아니신 분이었다네요. 제 남편의 생모께서 잠적을 하신 역사까지 있으시니 괜히 시어머니께 불통이 튀어 더욱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며 감시까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시할머니께서 나이 지긋하게 들어가시며 기력이 쇠하신 이후로는 덜해졌고 제 남편에게 손수건을 주셨다는 고모님께서 시할머니를 향해 작작 좀 하시라고 목소리를 내신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숨통이 트이셨던 듯 싶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우라통이 매번 터져가며 사신 것 때문에 나이에 비해 일찍 건강을 잃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얼굴에도 그늘이 항상 져 있었었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줄은 진작 알았으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실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죠. 갑작스러웠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에 주기적으로 발길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자식 며느리들을 향해 단단히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전부 부질없고 이렇게 허망한 것인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들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효도해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후회 안 할 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귓구멍 똑바로 박혔으면 제대로 알아들었겠지. 전부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어찌하실 생각이실지는 모를 일이었으나 저는 괜스레 시아버지를 향해 애잔한 마음이 좀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정아버지도 혼자셨으니까요. 친정아버지가 떠올라서 한때는 태산보다 더 높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이 집안의 폭군이셨다던 시아버지께 싫은 마음이 들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까이 잘 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 언제 그렇게 되셨나 싶어. 나는 아까 아버님이 짠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당신은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버님이 믿거나 그러지는 않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렇지.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미운 감정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에 저는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제 진심을 다해 다가갈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제가 뭘 어쨌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시아버지께서 이르셨던 대로 시댁에 종종 들러 부엌일도 하고 주전부리도 사다 드리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서들도 그렇게 했었죠. 저와 다른 게 있다면 동서들은 때마다 투덜거린다는 점이었죠. 살아있을 때 돈이나 쓰고 죽으시지. 괜히 효도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좀 봐. 그러니까요. 돈이나 좀 써주시면 어디가 덧나? 그 돈으로 우리들 해외여행이나 보내주시지. 아버님도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셔. 동서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낼 때면 저는 민망해서 시선을 돌리곤 했었죠. 그리고 은근히 자식들 고생시키는 건 싫으니까 며느리들이 뭘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보여서 난 그게 너무 싫더라. 맞아. 괜히 우리만 고생이잖아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주둥이로만 효도하는지 몰라. 죄다 주둥이 효자들이야. 결국 여자들이 다 하지. 나중에 재산 받으면 우리가 목소리 좀 내자고. 솔직히 애들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효도 다 했지. 동서들은 1살 차이, 그런